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수불법행위의 일유형으로서 우리 민법 75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공작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작물 책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민법 758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758조에서는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제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7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점유자 등의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의 주체로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이 공작물의 점유자가 나오고, 그리고 소유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들 중간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점유자가 공작물을 설치 보존상에 어떤 하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 책임을 점유자가 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중간 책임의 유형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어떤 그런 특수불법행위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중간 책임의 성질을 가지는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 책임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작물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있어서 점유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소유자에게는 면책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일반적인 어떤 면책 사유로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도저히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지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일단은 점유자에게 책임이 면책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 소유자가 책임을 바로 이렇게 지게 되는데,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소유자의 책임을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유자,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뭐겠는가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작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어떤 각종의 위험들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거래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무다라고 해서 거래 안전 의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논쟁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8조에서는 지금 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해 가지고 이 수목의 제식 등에 관한 경우에도 이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의 점유자는 당연히 중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수목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작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 판례상으로도 상당히 중요성이 인정되는, 그리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환경 침해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생활방해의 문제라든지 이런 영역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 758조의 규정이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참조가 되는 뭐 이런 실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작물 책임의 어떤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역적인 면, 그리고 외국의 입법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점유자가 중간 책임을 지고 소유자가 이렇게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어떤 사적 배경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게르만법, 로마법을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주의적인 어떤 게르만법과 개인주의적인 로마법의 어떤 그런 책임 이론이 타협된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게르만법에서는 어떤 단체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생명 없는 물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점유자에게 아예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설명됩니다. 반면에 이 로마법에서는 이 건물이 붕괴된 경우 그런 경우에 소유자에게 이 과실 책임에 기초해서 책임을 지우지만 어쨌든 이런 과실 책임보다는 좀 더 무거운 이런 책임을 묻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어떤 제도들이 이 각국의 어떤 입법례에 이렇게 녹아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일단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는 점유를 이전한 전 소유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의 용익권자라든지 또는 건물의 관리를 인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점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이런 어떤 해결 방안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고요. 프랑스 민법 같은 경우에는 동산의 점유자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이런 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채무법 같은 경우에는 건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이런 어떤 해결 방안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상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제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공작물 책임이다라고 했었을 때 점유자는 자신에게 어떤 공작물의 설치 보존 과정에서의 어떤 하자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 자기가 과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을 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어떤 이런 입법례를 우리 법은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게 된 근거라든지 또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에 의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요. 견해에 따라서는 이거는 일종의 정책적인 배려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공작물 자체로부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정책적인 배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유사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어떤 위험 책임의 일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견해에 따라서는 이 공작물 자체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따른 그런 어떤 제재다라고 하면서 거래 안전 의무의 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에 와든지 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작물로부터 어떤 발생 가능한 위험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예방 조치를 동원해서 차단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위험들이 현실화돼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자신이 강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고, 소유자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과실업성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제도를 공작물 책임 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작물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보면 영조물 책임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조물, 그다음에 우리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공작물,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차이가 나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국가배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영조물이라든지 또는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그 시설 자체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보존한다든지 하는 그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냐, 아니면 사인이 그러한 시설을 관리 보존하는 주체이냐에 따라서 영조물 책임이 문제된다 또는 공작물 책임이 문제된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의 어떤 성립과 관련된 또는 효과라는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리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관리 주체라는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먼저 이게 공작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공작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흔히들 이 자연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공적인 어떤 작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그런 물건들을 공작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행에 따라 가지고 토지 공작물이다, 건물 내 공작물이다, 기업 설비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민법 총칙편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물건에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 같은 경우, 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도 이 물건으로 하고 있죠. 어차피 전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어떤 인공적 작업이 가해진 어떤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공작물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전기 같은 경우, 그 자체는 공작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공작물이다라고 했을 때 유행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토지상의 공작물이다, 또는 건물 내의 공작물이다, 또는 기업 설비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 토지상의 공작물이다.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수도 설비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고압선이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담이라든지 기타 놀이기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토지상의 이 공작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내의 공작물이다. 요거는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그런 어떤 건물 내부의 설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천장이다, 계단이다, 엘리베이터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활동에서 소요되는 기업 설비 같은 것, 그런 것들도 공작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다, 기구다, 발전기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서 위험성이 있는 기업의 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작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약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교통수단 같은 거, 교통수단 같은 것도 공작물이냐? 라는 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게 공작물이냐?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줬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공작물 책임이냐 아니면 근거를 다르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일종의 동적인 기업 설비다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공작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보면 탄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공작물이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탱크로리 같은 거 그런 경우도 공작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서 공작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된다. 설치 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작물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다라고 했었을 때, 요 하자, 뭐 이거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요것도 사실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하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뭐 계약편에서 어떤 뭐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통상 그 목적물이 갖추어야 될 어떤 성상, 이런 것들을 뭐 갖추지 않았을 때 하자가 있다, 또는 뭐 이용상의 어떤 뭐 불편함이 제공된다라고 할 때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공작물의 어떤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다라고 할 때 이때 이 하자 개념, 요 개념은 통상 우리가 공작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거, 그것을 우리가 하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하자가 있다 없다의 문제, 즉 하자 유무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공작물의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어떤 뭐 고의라든지 과실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우리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룬 그리고 그 판단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소개해보면요, 앞에서도 제가 뭐 이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공작물 자체, 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각종 유형들의 공작물 자체를 설치 보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위험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뭐 각종 이런 예방 조치를 이렇게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자 판단, 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의 어떤 법령들, 그런 것들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들, 그런 것들도,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할 거는 각종 법령들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뭐 어떤 안전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준들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들을 뭐 딱 그대로 이렇게 준수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공작물 책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 책임이라든지 생활방해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막 같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 자체가 법령상에 요구되는 어떤 기준 자체를 다 준수했다라고 하면은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요 자체가 반드시 그걸 준수했다 해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 보존상의 하자다라고 통상 우리가 설명하는데, 설치상의 하자다, 또는 보존상의 하자다, 이런 식으로, 나눠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럴 경우에 설치상의 하자다, 목적물 자체 또는 공작물 자체를 시설할 당시부터의 어떤 하자, 또는 보존상의 하자다라고 할 때는 설비 이후에 발생한 그런 어떤 하자를 우리가 설치 보존의 하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설치 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의 하자다라고 할 때 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다라고 했었을 때 요 입증 책임이, 이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어떤 하자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뭐 이 공작물 자체에 어떤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어떤 입증 책임, 입증 부담에 있어서의 어떤 곤란함,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도 보면은 이 공작물로 인해서 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공작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하자 없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한 어떤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공작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작물 책임 이야기 나왔었을 때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통상 이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또 실화책임법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공작물 책임을 물을까요? 아니면 뭐 실화 책임을 물을까요? 뭐 이런 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적용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해서 하자로 인한 손해, 화재로 인한 손해, 그 자체는 하자로 인한 화재, 그것으로 인한 손해 자체는 공작물 책임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고요. 그런 어떤 그 공작물이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뭐 옆집 건물이 불이 났다라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그 옆집 건물이 불이 난 것,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례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예시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배포된 강의 교재들을 강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 또 이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인과관계. 자, 당연히 그 인과관계가 물론 공작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됐고, 물론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이 하자하고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 입증한다는 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불법행위 할 때도 인과관계에 관해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인과관계를 어떤 경우에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주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가해자에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인과관계 입증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게 당신 소유 또는 점유의 어떤 공작물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특히 그 하자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손해하고 하자하고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요 입증 자체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법원이 그 입증 부담 자체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작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하자하고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공작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인과관계 없음에 대해 가지고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반정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면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듯한 판시를 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환경침해 부분이나 환경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데서도 발견되는 어떤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쯤에는 하긴 요즘 위쪽에서 비가 많이 옵니다만, 통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북쪽에는 비가 좀
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상 뭐 이런 지역에서는 평소 때 비가 오는 게 한 100mm,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그 비가 좀 많은 경우에도 뭐 한 100mm 정도의 그 비가 온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할 경우에, 만약에 이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300mm 정도의 비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재해지구로 이렇게 선포가 되기도 하고, 마치 이게 이 상황이 이 천재지변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상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런 지역에서 이렇게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보통 완전히 이게 누구도 이렇게 정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보기에 좀 이례적인 어떤 그런 유형의 기후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다는가요? 공작물 자체로 인해서 공작물 자체에 일단 하자가 있었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면, 그런 어떤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해 가지고 공작물이 붕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이렇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100이냐 300이냐 이 정도 되니까 아주 천재지변 정도 또 불가항력 정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역적 특성들도 이렇게 고려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서는 10 정도 오는데, 비가 한번 내리면 많이 내려야 10 정도 내리는데, 요런 지역에서 100 정도 이렇게 비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천재지변이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이나 한 200 정도 이렇게 오는 지역에서 300이 비가 내렸다 한꺼번에 라고 한다 해서 이게 이상 기후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표현 자체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다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이례적이다, 또는 또 그 지역 안에서도 좀 이례적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례적인 것 정도만 가지고는 이걸 갖다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력이 경합해가지고 손해가 이렇게 화자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하자하고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면책 사유 이야기 나왔을 때 먼저 이 공작물 점유자냐 소유자냐, 요걸 또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예방 조치를 다 했다는 것, 그런 어떤 각종 주의 의무들을 다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덜므로 인해 가지고, 반적으로 덜므로 인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공작물 소유자 같은 경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물론 면책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작물 점유자가 일단은 면책이 되게 되면 소유자는 면책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과실상계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해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과실이 경합해 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공작물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될 건데, 사실은 우리 판례에서 들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좀 우습기도 하고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아직 아직도 사우나 시설이 아주 잘 정비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좋은 어떤 이런, 목욕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목욕탕 자체가 좀 아직 허술한, 이런 어떤 목욕탕들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이 목욕탕 사건인데요. 어떤 청년이
그 목욕탕 그 여탕을 구경하기 위해 가지고 담장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담장을 올라가는데 그 목욕탕 건물 주인이 이 사실은 그 담장을 그 뭐 평소 때 뭐 그 담장을 웬만한 정도로 이렇게 그 충격을 가해 가지고는 이 자체가 이게 무너질 만한 뭐 이런 담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누가 그 사람이 올라갈 일도 없고 또 충격을 가할 일도 없고 사실은 뭐 기존에 그 담장 자체가 조금 부실한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는데 그 담장에 그 뭐 여탕 내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올라가다가 그 담장이 무너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목욕탕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뭐 점유자의 입장이든 또 소유자의 입장이든 소유자 같은 경우는 면책이 안 된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통상 그 용도 자체가 거기에 뭐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올라가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이렇게 인정이 돼 가지고 이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 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면책됐을 경우에 면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유자는 바로 이렇게 면책 사유 인정 안 되고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사례들의 경우에서는 소유자도 이렇게 책임을 면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과실 자체가 결정적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사안이었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그 공작물 책임이 성립되었을 때의 배상 의무자의 문제입니다. 누가 배상 의무를 지는가라는 것이 문제되는데, 자, 요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점유자죠. 점유자죠. 우리 그 758조에서는 제1차적인 책임의 주체를 점유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유자가 어떤 경우가 점유자냐, 뭐, 점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앞에 여러분들 물권법에서도 이렇게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점유자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간접 점유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일단 이런 경우는 직접 점유자가 책임을 지겠죠. 직접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직접 점유자가 뭐,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다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간접 점유자가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판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어떤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이때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 간접 점유자가 2차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또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뭐 집에서들 가스들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뭐 가스 시설, 뭐 가스 계량기,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잘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뭐, 가스가 샜어요. 가스가 누출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가스 누출과 관련해가지고, 이 가스 계량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가스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가스 공급회사는 간접 점유자이니까 가스 이용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된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스 공급회사가 직접적인 점유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점유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권편에서 점유편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점유자하고 점유보조자 이 개념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배상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점유자는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앞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위험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만 면책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할 때, 2차적으로 이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인데,
사실 2차적인 책임으로서의 소유자의 책임, 요건 뭐 면책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례들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약간은 좀 혼돈스러운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 자체는 점유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없었다, 없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70년대만 해도 뭐 연탄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었죠. 뭐 지금도 뭐 간헐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자, 뭐 그럴 때 이제 문제되는 사람들이 집을 뭐 막 지었다는 거예요. 막 지어가지고 입주자가 있겠죠. 입주자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새 집이니까 뭐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새 집이니까 특별히 뭐 문제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연탄 가스가 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대차 관계에 있던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든지, 또는 뭐 임차인 자체가 임차인 자체가 손해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뭐 1차적으로는 어때요? 뭐 새집 같은 경우에 들어간 경우니까 점유자 입장에서는 뭐 주의 의무를 특별히 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한 어떤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점유자가 동시에 또 피해자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죠. 점유자가 피해자다라고 볼 경우에 사실은 1차적으로는 공작물 책임 자체가 점유자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뭐 주의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다라고 할 경우 소유자한테는 책임을 못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뭐 그런 경우에도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점유자의 어떤 과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과실 상계로서 이렇게 고려할 대상이다라고 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때 점유자가 1차 책임이고, 점유자가 면책 사유가 있을 때 소유자가 2차적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지만, 점유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을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거의 어떤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길거리에서 영업점에서 표지판 같은 거,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내걸어 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간판에 대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점유자이자 소유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 간판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그런, 간판 주변에서 놀다가 다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 있어 가지고도, 어쨌든 소유자 책임이 인정된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아주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어떤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다면 소유자는 전국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유자다라고 할 때, 이때 소유자는 법률상의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공작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이렇게 목적물을 이렇게 매수했고, 그리고 소유 명의 자체가 이렇게 이전된 경우. 자, 그런 경우에 실질 현재 소유 명의자 입장에서는 공작물 자체의 상태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자 자체가 있다 없다에 대해 가지고 알은 경우는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몰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공작물 책임자라고 했었을 때 공작물로 인해서 또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하자와 손해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면책 사유가 없는 한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이 될 경우에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점유자나 소유자 입장에 좀 가혹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자를 원래 그 제공한 사람 자체가 또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를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손해를 대상하는 점유자나 소유자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뭐 그거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내용이 우리 민법 758조 3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다라고 할 때 뭐 수급인이라든지 공작물의 종전 점유자라든지 또는 뭐 종전 소유자라든지 또는 뭐 공작물의 설계자 또는 관리 책임자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수목의 제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그대로 이렇게 준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두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이 그 환경 책임의 영역에서도 이 공작물 책임이 입각해 가지고 이 책임이 인정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상으로 좀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게 뭐 과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종류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인근에 어떤 그 공장이 하나 들었었어요. 공장이 하나 들었었는데 종전까지는 뭐 이게 전혀 그 수확량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뭐 아주 그냥 수확량이 떨어지고 작물들이 이렇게 고사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사안들에서 물론 뭐 공장에서 매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기준치 이상으로 이렇게 방출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기준치를 넘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작물들이 고사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 공장을 상대로 해서 공작물 책임을 묻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사실은 그 환경 침해 책임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사안이었는데 우리 법원의 그 판결 중에서는 비록 이 하급심 판결이지만 그런 사안에 있어서 공작물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례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 환경 책임 그리고 생활방해의 문제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서 고려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이 공작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 동물 점유자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